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세금하면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현재 전남 곡성군 무안군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야외 활동 가급적 삼가시고요.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6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내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닥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이 엔비디아 실적이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잘 나왔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기대치는 밑돌았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도 일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29% 상승했습니다. 3,196.32에 코스닥은 0.41% 하락한 798.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그 개인과 외국인이 이제 매도 우위였고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네. 개인이 워낙 또 매도세가 오늘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수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양상이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미국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 외에서 꽤 크게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 초반에 국내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장에서 좀 빠르게 상승 전환하면서 이후에 이제 매매 공방을 벌이면서 점차 상승폭을 확대해가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중에는 3,200선 회복을 노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만 보면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1%대 약세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정규장에 3%대 강세 나타냈습니다. 네. 그 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KB금융 등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엔비디아 실적 계속 말씀드렸는데 2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56% 증가한 467억 4,3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원체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가 워낙 높았나 봐요. 여기에 충족하기에는 살짝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한은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5% 현행 기준금리를 이제 7월에 이어서 2회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결 결정은 무엇보다 가계대출, 즉 금융 안정성, 이에 따른 집값 추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이에 따라서 가계대출이 늘면 이로 인해 집값 상승이 올라갈 여지,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627 정부의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 인하가 재개될지 여부가 지금 관건이죠.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달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는 관측이 되고 있죠.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2%포인트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있고 여기에 따른 환율 부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약달러 기조에 따라서 내려가는 듯 하다가
원화가 요즘에 또 다시 뭐 1,390원대도 돌파하면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경우에는 금리 격차가 일시적으로 2%포인트 이상 확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달에는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감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바뀌었다 이거는 아닙니다. 오늘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아울러 오늘 금통위에서 또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에서 5명은 향후 3개월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요. 한 명만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난 회의 때와 비교를 하면 금리 인하 쪽으로 옮겨간 위원이 한 명 더 늘어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바꿨죠. 4년 네. 조정했습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제 전망도 내놨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5월 전망치와 동일한 1.6%로 그대로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사실 계속 낮춰왔습니다. 작년 2월에 2.3% 제시했다가 2.1, 1.9, 올해 2월에는 1.5로 네. 내려잡았고요. 5월에 거의 반토막 0.8%로 절반 가까이 낮췄었죠. 그래서 이번에 상향 조정한 게 되게 오랜만인 겁니다. 이 네. 전망치 자체를 소폭 높이긴 했죠. 0.9로. 하지만 역시 0%대 저성장은 벗어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지금 1.6%라는 거는 우리의 잠재 성장률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네. 수준인 거죠. 만약에 하는 전망대로라면 우리는 2년 연속 성장률이 2%를 밑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현재 수준의 어떤 국가별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지금 전망치입니다. 네. 예를 들면 상호관세 15%, 네. 뭐 자동차 관세는 지금 25에서 15%로 네. 낮아졌죠.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50%인 네. 거고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관세 수준으로 요런 전제하에 지금 내년도 1.6%를 제시한 거고요. 네. 이 전제가 깨질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악화된 시나리오를 대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호관세나 품목별 관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거나 혹은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금의 무역 전쟁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1.4%까지 내려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물론 더 좋아질 시나리오도 있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7%까지 내년 성장률을 높여 잡고 있기는 한데 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네. 지난 2분기 가계 실질 소득이 제자리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일단 명목 소득은 늘었어요. 늘기는 했지만 증가율 자체도 좀 둔화됐고요. 그리고 소득이 늘어난 항목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이제 오늘 발표한 게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인데 네. 일단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보면 506만 5천 원. 전년 같은 동기 대비 2.1%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8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건데 이 증가율 아까 2.1% 자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성 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금이나 가구 간 이전 같은 것들을 이전 소득 그리고 네. 경조금이나 보험금 수령액 같은 비경상적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사실 가계가 안정적으로 소득을 건강하게 늘린다라는 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하자면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한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을 보니까 이거는 0%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다 감소했고요.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부분만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계청은 2분기에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것, 또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이 0%, 그러니까 제자리다 보니까 뭐 소비도 신통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2분기 가계 지출을 보면 387만 6천 원, 작년 같은 분기 대비 1.7% 증가를 했는데요. 자, 이것도 보면 세금이나 연금, 보험료,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낸 비소비 지출, 이거는 104만 원, 4.3% 증가했는데요. 소비 지출은 0.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0.8% 증가율은 2020년 4분기 이후 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반영한 또 실질 소비 지출이 있는데 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서 이것도 두 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 이제 가계소득 아까 월 평균 506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을 넘겼는데 세금이나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소비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기 부진도 부진이고 뭐 미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소비 위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게 2분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추경 통해서 뭐 소비 쿠폰 같은 거 발급한 이런 영향은 아직까지는 반영되지는 않은 결과입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역대 최악의 해킹 사고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서 당국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고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처분 중에서 가장 큽니다. 이번 해킹 사고로 SK텔레콤 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 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 대해는 SK텔레콤 측에서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가 관리도 소홀했던 게 겹친 데 따른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제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일부 감경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 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이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작년 SK텔레콤의 이제 무선통신 서비스 사업 매출만 보면 단순 계산하면 과징금이 최대 3천억 원 중반대까지도 이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앞서 감경 사유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피해자 구제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 이런 점들이 이제 일부 반영이 된 거긴 한데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를 해보면 좀 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구글과 메타였습니다. 이 1,000억 원이었거든요. 합쳐서. 당시 이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거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었고요. 또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는 작년 5월에 카카오톡 대란 사태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는데 네. 네. 그때 당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죠. 그때 과징금이 얼마였어요? 151억 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같은 통신사였죠. 고객 개인정보 30만 건이 유출됐던 LG U+의 경우에는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례와 비교를 하면 이번에 1,300억 원 넘게 과징금이 부과가 된 거는 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SK텔레콤은 당사의 조치 사항이나 입장 소명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고요. 개인정보위 의결서를 받아본 뒤에 행정소송 절차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또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서울 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제 상담 들어가기 전에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정부가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를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예. 지금 아마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네.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 쪽이 타겟이 될 텐데요. 네. 예, 그게 이제 지금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폐지를 해서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전년도 공시지가에 변동률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폐지를 했다는 건 공시가격 현실화. 현실화율 그거를 이제 폐지하고 자체를,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초 잡혀 있었던 것이 30년까지 네. 2030년까지 90%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시세의 90%.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마 아파트 경우 같으면 한 70% 정도에 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20%를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네. 20% 끌어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끌어올린 데다가 공정시장 가입 비율까지 손을 대면 네. 거기에 세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것 어느 같거든요. 정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물론 당장에 이제 올해 1, 2년 사이에 전부 다 급격히 할 수는 없고 2030년까지 해서 서서히 90%까지 끌어올릴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네. 지금 그걸 용역을 줬으니까 기존에 발표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려면 다시 또 문제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가 있다는 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실화율이 너무 높게 높기 나오니까 때문에 세부담이 너무 높아져서 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 네. 예, 간편 방식을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또 이거를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문제라는 거를 네. 또 연구를 해봐야 될 테니까 어쨌든 용역 보고서가 나와면 그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검토 시간이 아, 그렇게 당장 되는 게 당장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닙니다.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소한도로 1월 1일 날 것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네. 내년 1월 1일 날 것이 공시가격은 1월 1일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월 달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고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때 그걸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 것이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내후년부터 반영이 되지 예, 내년부터 바로 반영되기는 용역 보고서 받고 네. 바로 시행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벌써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혹시? 발주는 줬다고 하니까. 발주를 줬다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업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글쎄 이제 저기 이재명 후보께 대통령 후보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집값을 세금으로는 안 잡겠다고 했으니까 네. 세금이라는 건 다 포함돼서 재산세, 종부세 다 포함한 개념이지 어쨌든 공시가를 현실화시키든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리든 네. 예, 증세한 거는 증세잖아요. 그거는 네. 좀 당초 약속 위반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좀 있고 그런 데 대한 국민들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금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냥 근데 예, 전혀 그 공시 가격이 20% 올리거나 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만약에 20% 오르면요. 네. 예, 공시가액은 그렇게 저 부담이 커지진 않지만은 네. 공정시장 가입 비율 20% 올리면은 네. 세부담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거의 40% 올라가요. 왜냐하면 세율 구간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단순하게 예, 공정시장 가입비 올린 만큼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60%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예, 종부세 경우는 60%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최대한 옛날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90%까지 끌어올린다면 30%가 더 올라가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세부담은 60% 이상이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셨나요? 건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이것이. 네. 예, 이 기준시가 갖다 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심지어 최저 생계비 지급 기준까지 다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전체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좀 반영을 해서 연구를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서울 전화 02-368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궁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희 생방송 도중에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까요? 먼저 그 휴대전화 끝자리 5960번님의 질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팔 경우에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만약 무주택의 경우나 유주택일 경우에 세금이 다른지요? 이렇게 물어오셨거든요. 우선 네. 분양권은 네. 부동산이 아니라서 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1년 미만 보유는 70%, 네. 1년 이상 보유는 무조건 60%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네, 네. 근데 분양권은 안 낮아져요. 2년에서 5년, 10년 갖고 있어도 예, 최고 6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네. 분양권 양도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이거는 유주택자 무주택 상관이 없어요. 주택으로 안 본다고 안 보- 하셨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것을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시면서 다운 계약서를 써서 거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그렇게들 해요. 예,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무는 조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매수자가 물 때 만약에 매수자가 양도세를 물어주면은 양도가액에다 양도세를 또 얹어가지고 과세를 해서 네, 네. 또 양도세가 또 늘어나잖아요. 네. 늘어난 걸 또 물어주면 또 더해요. 계속 증액 더하기 때문에 네. 리미트로 계속 넘어가니까 요 계약서 쓰실 때 잘 쓰셔야 돼요.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 받고 조건을 쓰셔야 됩니다. 일단 무주택이든 유주택이든 세금은 같다. 똑같다. 네, 하지만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세율은 높다. 네. 네.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무조건 네. 60%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전화 02-368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2018년도 9월 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그 세무서하고 그 구청에 다 등록을 했고요. 예. 그 두 채를 모두 그 8년 동안 저 보유를 할 예정이고 내년 그 2016년 10월 달 되면 임대가 다 종료가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자동 말소 이후에 예. 이 두 채를 매도할 경우 예. 그 매도 순서하고 네네. 그다음에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이게 지금 계획상으로는 네. 한 채는 거주를 하고 예. 한 채는 임대를 준 후에 예. 지금 이제 거주 요건에 그 거주자 주택으로 받으면은 거주자 주택 비과세를 충족을 하고 네. 한 채가 남았을 때 네. 나머지 한 채는 상생 임대인으로 네. 비과세 요건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네. 네. 이렇게 할 경우가 가장 양도세를 갖다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인지. 맞아요. 그게 맞기는 맞고요. 네. 지금 둘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그런다면은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년짜리니까 장특공제를 50%까지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것까지 감안해 보시고 네. 중요한 거는 처음 양도하는 것도 거주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상생임대가 적용되잖아요. 네네. 상생임대 요건이 충족되면 2년 거주 요건을 봐주기 때문에 선 양도하는 부분은 비과세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먼저는 이게 선 양도한 것을 비과세를 받게 되면은 두 번째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그거는 선 양도한 그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네. 그 비과세 양도 차익을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그럼 그건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을 좀 해봐야 돼요. 상담 받아보셔야 돼요.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두 채를 갖다가 한꺼번에 매도하게 되면은 네. 50% 감면 받는 것만 둘 다 50%밖에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둘 다 50%씩만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과세 가지고 이게 12억 초과되는 부분에서 12억까지 비과세되는 부분 자체는 못 받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받는데 먼선 양도는 선양도한 거는 비과세가 안 되죠. 네. 그럴까요? 네. 그러면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일단 이게 그 거주자 주택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예. 저희가 이 두 채 모두 그 거주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상생임대로 취급하면은 네. 둘 다 상생임대 요건이 되면은 둘 다 거주 요건 충족했다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저희가 하나는 거주를 하고 하나를 매도하게 되면은 네. 두 채 중에 아무 주택이나 둘 다 상생 임대인 조건은 충족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그 둘 중에 아무 주택을 팔아도 네. 그 상생 임대인으로 해서 네. 그 거주자 요건을 충족 안 해도 그 팔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과세가 돼버리니까 네. 선 양도한 것이 비과세 되면 후 양도한 것이 비과세가 배제되잖아요. 네. 그래서 양도 차익을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걸 선 양도하는 게 유리한지. 그렇죠. 네. 비과세가 양도 차익 큰 거를 상생 해줘야죠. 임대인으로 하나 매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 남은 거 자체는 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또 충족이 되는 게 아닌가요? 아, 그걸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이 양도가 이루어지면 네. 거주주택 양도한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만 비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다음 것이. 아, 그런가요? 그렇지. 그래서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아. 그 기간 이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비과세니까요. 둘 다 그러면 비과세가 양도 똑같이 안 차익이 된다는 거죠. 많은 거를 갖다가 나중에 매도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이득이겠네요. 아니지. 반대로 지금 하고 계셔요. 아, 그런가요? 네. 양도 차익이 많은 걸 먼저 양도를 하셔야지. 아, 예. 예.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해버리시면 나중에 많은 것이 비과세가 배제돼 버리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순서 네. 바꾸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으시라는 거예요. 네. 매도 전에 필히 네. 세무사님 상담 받고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게 지금 그 매매 계약서 만료 시점 전에 예. 그 매매 계약서를 갖다가 먼저 작성을 하고 예. 이게 매도하는 시점 자체가 이게 자동 만료되는 이후로 잔금을 치르면은 예. 예. 뭐 페널티 받거나 이렇게 뭐 제재 조치 되는 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럼 계약서는 미리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요. 계약일자는 상관없습니다. 잔금일자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상생 주택 임대 사업자 그 만료 네. 8년 만료 전에 파는 게 문제지 후에 파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잔금일자를 예, 예. 그 뒤에만 하면 되는데 계약일자를 앞으로 당겨도 문제는 없나고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세금에 거예요.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겠습니다만 네. 이 상생 임대라는 게 네. 어떻게 조건이 채워지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이 세 군데 있거든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네. 주택을 취득했을 때 비과세 받으려면 네.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특례 8%짜리를 네.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려면 2년 이상 또 거주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상생 임대 조건을 충족하면 이 네. 세 가지 거주 요건을 다 면제돼 버려요. 그러면 상생 임대는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직전 임대가 1년 6개월. 네. 그다음 년 임대가 2년 이상만 해주면 되는데 네. 그게 임대료 상승률이 5% 미만이면 돼요. 네. 그리고 아주 조건이 간단하죠. 네. 그다음에 상생 임대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0월 내년 말까지니까 네. 그 사이에 상생 임대 계약자만 체결되면 됩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네. 건데요. 네. 한 해에 보통 네. 한 채씩 팔아야지 네. 한 번에 두 채 팔면 네. 양도소득세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차익이 나면은 네. 합산되니까 누진율 구간이니까 예. 세금이 늘어나겠죠. 아. 하나는 이익 받고 하나는 손해 봤어요. 예. 그러면 같은 해에 팔아야만이 통산이 돼요. 해를 달리해 버리면 손해 본 네. 거를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12월에 이제 내년에 만료가 되면 네. 내년 만료될 때 하나 팔고 그 네. 다음에 하는 게 그렇습니다. 유리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계속 기다리고 계시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네. 여기 96년도에 네. 그 과천의 아파트를 하나 산 게 예. 21년도에 재건축이 돼서 지금 4년째 내년 2월이면 4년째 그 임차인이 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2017년도에 재개발 지역에 상가주택을 하나 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돼서 상가하고 아파트를 받게 됐어요. 예. 그런데 제가 두 개 다 예. 실거주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96년도에 그 산 거 되게 오래됐는데 네. 실거주 요건이 실거주 요건이 아직도 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저기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실거주 요건은 없어졌고요. 네. 네,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유 네. 4%짜리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거주 안 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상생임대 조건이 충족되면 네. 그게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봐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요. 예, 잠깐만요. 그리고 네. 지금 2017년도에 취득했다는 상가주택이 네. 관리처분 계획이 언제 떨어졌나요? 2017년도에 7월 달에 사서 예. 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관리처분이 떨어졌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준공 떨어졌나요? 지금 준공 다 떨어졌고요. 예. 19역 장이동 19역인데요. 예. 이번 조합원 분양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제가 실거주를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합원 분양한 것이 준공이 언제 떨어졌냐고요?
아직 준공이 안 준공은 공사 기간 아닌가요? 공사 기간 중이에요? 네, 지금 그 한 분이 지금 교회가 안 나가서 네, 어딘지 다들 특구역이에요. 짐작하실 것 같아요. 아직 공사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공사 완료하고 네. 공사 완료하고 내가 3년 안에만 팔면은 그리고 과천권은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 아, 받을 수 있어요? 네네 대신 내가 그 재건축한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돼요. 가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재건축 지금 진행 중인 이제 다 완성되면 글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과천에 제가 그 실거주 요건을 안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그럼요, 있다고요? 그럼요. 그거는 예, 아. 이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실거주가 필요 없는 거고 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4%짜리 보유를 받으려면 2년 네. 거주를 해야 되는데 상생임대 요건이 충족됐다면 그거는 되니까 상생임대 요건만 한번 검토 받아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도 돼요? 네. 2017년도에 그 아들 명의로 용산에 그 빌라를 샀는데 예.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예. 그러면 그거 2027년도 6월 달에 끝나는데 팔을 때 안 살고 팔아도 괜찮나요? 2017년도 취득을 하셨는데 네, 여기는 안 살고 팔아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굉장히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네, 이번에는 이거는 거주 요건을 충족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세법에 장기 임대 사업자로서 예, 의무 기간을 충족한 것들은 거주 네.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준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요. 자, 이번에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222-9000님의 질문입니다. 80대 후반으로 연로하신 아버님과 어머니 그리고 두 오빠 딸인 저 이렇게 3남매가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시세 30억 원 정도가 되는 2006년 이전에 매수한 서울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또는 어머니께서는 가진 현금이 별로 없으셔서 아예 파는 것이 좋을까요, 집을? 현재 3남매 모두 서울에 자가 보유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현재 집에서 사시는 건데 문제는 상속 등 세금 문제로 힘드실까 봐 사전에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네. 이제 집 공동 지분으로 지금 증여를 하게 되면 각각 집에 한 채씩 다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다 3년 안에 자기 집을 팔아야만이 비과세 받는 자기 문제가 집을 발생해요. 팔아야 비과세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네.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고 네. 종부세라든 취득세라든 양도세에서 다 세제택을 받는데 사전증여 받아버리면 혜택이 없어져 버려요. 이럴 때는 지금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자녀들한테 차라리 주고 네. 어머니가 전세로 사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대충 30억짜리 같으면 세금이 한 4억 정도 상속세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녀들이 증여를 받기 곤란하니까 아버지한테 한 지금 10억 정도. 상속세가 4억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증여세가 4억이라고 주신 거예요. 상속세가. 상속세가 4억. 네. 현재 30억 정도에 판다면은. 네. 근데 지금 아버지한테 10억 정도 증여를 하게 되면은 6억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 한 7천만 원 증여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조금 내고 그럼 한 1억 정도나 세금을 내게 될 텐데 10억 정도로 아버지한테 증여를 해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거를 자녀들이 상속받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아버지한테 증여를 하나요? 지금 아버지 거예요, 어머니 거예요? 아버지 명의로. 아버지 거요? 예. 그러면 어머니한테 먼저 어머니께. 어머니한테 주는 거죠. 네. 아니면 6억만 주는 거죠. 6억 주면 증여세가 없잖아요. 부부간에. 네, 안 판다면은 부부간에 6억 정도로 주면은 거기는 주택수와 상관이 없으니까 예. 우선 그거라도 해놓는 것이 그나마 낫죠. 이것이 아니면 계속 가격이 또 오른단 말이죠. 지금 문제는 네. 30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예. 그래서 제일 지금 현실적인 방법은 부부간에 6억 정도를 활용하는 방법. 네, 세금 없이 주고 자녀들한테 사전증여하는 것은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니까 불이익이 큽니다, 사실은.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소개해 드릴게요. 휴대전화 끝자리가 8879번님 네.
입니다. 주식 매매 소득은 어떤 소득에 포함되는 건지요? 금융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직 지금 금융종합소득 가세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비상장 주식 같으면은 양도세를 내는 거고요. 네. 상장 주식 같으면 대주주가 해당돼야 되니까 예, 대주주는 아닐 것 같고 네. 네, 지금 이제 대주주 문제가 50억이냐 10억이냐 지금 많잖아요. 네, 그것은 아직까지 변동이 아직 없으니까 네. 확정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순희님께서는 이런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밭에 농사를 3, 4년 짓다가 이사를 좀 멀리 서구서 동구로 왔는데 거리가 멀면 나중에 팔 때 비과세가 안 되는 건지요? 농사는 20년 짓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어디 서구에서 어디 동구인지 인천 서구인지 부산인지 같아요. 잘 모르겠어서 네. 우선 네.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는 1억까지 감면이 되는 거예요. 비과세는 아니고요. 네. 조건이. 네. 근데 이제 연접 지역이라든지 30km 이내에 거주하면 그 정도는 네, 네. 가서 할 수 있다고 봐주는 예, 거죠. 네. 부산에서는 웬만하면 30km 안에 다 들어오니까 예, 거리 제한은 상관없이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과세 문제가 아니라 좀 아니고 감면의 감면입니다. 문제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지금 돼 있습니까?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 네. 저는 대구에 있는 사람인데요. 예. 작은 집이 예. 본의 아니게 3개가 돼가 1가구 3주택이 돼가 있어요. 3주택 뭐뭐 갖고 계시는데요? 그 상가주택이 예. 작은 상가주택이 예. 있는데 3층인데 4층에 주택이 있고 예. 근데 4층의 주택은 30년이 넘어가지고 새를 놓으려면 수리를 많이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예. 새도 놓지 않고 있는 상태고 예. 그 다음에 또 작은 그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는 사무실 겸 예. 그 상가로 새를 놓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아파트는 실거주하는 아파트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가 예. 있는데 네. 다 세월은 20년 최소 20년 다 넘었어요. 예. 상가주택 30년, 25년, 예. 아파트도 20년. 예. 그 우리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일단은 이게 그러면 3주택이 됩니까?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사무실 플러스 상가에는 거기도 주택이 또 있나요? 사무실 플러스 상가에는 네. 거기는 원래는 주택이었는데 네. 그걸 헐고 지금 예. 그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상은 주택이 됐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사무실로 쓴다 이거죠? 실제는 주택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택이 그러면- 아니면 그거는 빼고 그거는 그러면 이거는 빼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용도 변경까지 하면 더 완벽하시고요.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노 씨는 그게 정확하고 만약에 용도 변경 안 해더라도 예.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임대사업 예, 그러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네. 예, 주거용을 안 썼다는 것은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 그럼 1가구 3주택은 아닙니까? 2주택이지. 아, 그래요? 2주택인데 1번에 있는 주택을 그거를 용도 변경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예. 안 되면 이제 이거는 구분 등기를 해서 예. 주택 부분만 다른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해서 명의를 돌려놓고 아파트를 파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다 해도 사실은 이게 다 적은 것들이라 가지고 네. 금액은 크게 안 되는데 어쨌든 순서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세금이 제일 많을 것 같으니까 그걸 예. 마지막에 팔으셔야 되고요. 예. 4층 그 있는 주택을 용도 변경하시거나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거나 뭔가 하셔야 돼. 비과세 받으시려면. 근데 자녀들한테 정려는 할 수 없는 게 그 네. 집은 자녀들이 살 수도 없는데 그 집을 정려를 하게 그건 되면 살고 안 살고 상관이 없어요.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저거가 자녀가 집을 예. 구매할 때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이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불리게 당하실 때 부모님한테 원위치 시키는 방법이 또 있어요. 네. 예? 부모님한테 다시 원위치 시켜서 매매를 처리하시면 된다고 그거는 또. 아, 원위치를 그럼요. 시켜가지고. 네. 아, 그러면은 아파트를 팔고 새로 이사를 가도 됩니까? 그렇죠. 네. 아, 근데 그러면 이게 20년 넘은 아파트가 네. 분양가는 2억 5천인데 네. 지금은 한 6억 정도, 6, 7억 뭐 요 정도 갈 것 같은데 네. 예. 23년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판다면 1억 8천 양도장이 나니까 6천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6천 이상에. 네. 만약에 비과세를 아. 못 받으면. 근데 이거 상가주택은 사실은 제일 팔고 싶은 게 상가주택인데 예.
이건 잘 팔리지도 않는 거 안 같아요. 팔리신 거는 이제 어떤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팔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자녀한테 사전 증여하거나 셋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개를 갖고 계시니까 좀 머리가 아프신 근데 것 같아요. 이거부터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지방에서. 어쨌든 좀 뭐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좀 단촐하고 간편하고 네, 좀 편한 네. 부분도 있어요. 네, 뭐 네. 본의 아니게 가지셨다고 맞아요. 자꾸 본의 아니게 말씀하셨는데 가지셨나 봐요. 예.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 네. 제가 지방에 주택이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예. 그 서울에 본사 근무가 잦아서, 예. 그 서울에 이제 한 30년이 지난 그 아파트를 또 하나 더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이제 또 지방 근무를 하게 되면 지방에 내려올 경우도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어버리면 네. 이거는 제가 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지방 아파트를 먼저 샀고 네. 두 번째는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지방 아파트가 양도 차익이 적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먼저 이걸 선양도 해버리시면은 네 서울 것이 비과세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서울 건 몇 년도에 취득하셨어요? 서울 거는 30년 전? 작년에 취득을 했고요. 작년에. 아, 네. 예. 작년에 취득하시고 지방 거는 언제 취득하신 거라고? 이게 30년 됐다고요? 네, 그 지방 거는 한 5년 됐고요. 네. 아 5년. 그러면 지금 3년 안에 처분하시면은 지금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지방 거를 지금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나요? 지방에도 살아야 되니까 두 개를 같이 다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은 네. 이제 그 재개발이 되어버리면 쫓겨나야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책이 없는데요. 3년 안에 못 파시면은 네, 서울 거를 먼저 처분하실 때는 지방 거를 먼저 처분하셔서 네. 어쨌든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처분하셔야 돼요. 아, 그렇게 네, 되는 네. 건가요? 3년 안에 처분하시면 좋은데 네. 둘 다 지금 당분간 다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필요하실 때 쓰시고 나중에 처분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가 8823번님의 질문이에요. 경북 안동시 면단위 시골에 토지가 약 2,000평 정도 되고요. 또 농가주택이 대지 150평 정도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려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가 몇 % 정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가액이 없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녀한테 성인한테는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니까 네. 그걸 초과되는 금액 중에서 1억까지는 10%, 네. 1억에서 5억까지는 20%. 20%. 그러니까 네. 증여세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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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들 이렇게 검색해서 뭐 네. 증여세율 이런 거 다 검색을 하더라도 네.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사연을 주신 게 네, 아닌가 이거는 싶습니다. 공시지가를 평가해서 네. 그리고 농가주택은 개별주택 고시가를 평가해 보면은 네. 금액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5천 빼고 나머지 1억까지는 10%, 네. 1억 넘는 건 20% 이렇게 네. 하면 됩니다. 앞으로 저에게 상담 사연 남겨주실 때는 가액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본인도 이제 얼마인지 상세하게. 평가할 줄 모르니까 아, 그러죠. 그러셨겠네요. 네, 네. 네. 자, 다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제가 이달 초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예. 아, 근데 생애 최초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예. 취득세를 내라고 그래서요. 예. 근데 왜 내라고 물었더니 예. 그 전에 거기 거주한 곳이 예. 무허가 건물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 무허가 건물인데 또 이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주택수에 무허가 건물도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아, 들어갑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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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택에는 그거는 허가 유효가 따지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요? 네, 네. 아,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네, 전화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저기 세계 최초로 못 받을 거예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자리 0067번님의 질문이네요. 30년 전에 산 단독주택지의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택인데요. 이 주택은 낡아서 제대로 주택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택수에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무실이나 상가로 임대를 줘버리는 거나 네. 아니면 용도 변경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걸
용도 변경이 제일 좋은데 네.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용도 변경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절차가? 그 절차가 이제 건축사님한테 네. 확인해서 네. 이게 주차장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아. 주차장법 요건을 또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불법 건축물이 또 없애야 되고 아하. 생각보다 용도가 까다롭더라고요. 네. 예, 건축사님 뭐 상의를 해보셔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네. 못할 것 같으면 사실상 다른 용도로 예, 사무실 용도로 줘버리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옥탑방이 있다. 그런 네. 거는 이제 좀 뭐 이렇게 없애거나 하는 거는 오히려 옥탑으로 잘못 써가면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네. 공동주택으로 되고 세금이 불리해지거든요. 네. 그거는 차라리 없애야 되는 근데 입장이에요. 이건 2, 3층이 주택이니까 그냥 네. 없앨 수는 수도 없죠. 본 건물이라서. 네. 그러니까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 제일 최선의 좋습니다. 방법이라는 네. 말씀이신 아니면 거죠? 용도 변경이 안 된다면은 네.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주고 예, 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히 써놓고 네. 예, 부가가치세를 과세용 부가가치세를 일반가세로 해보면 되죠. 네. 네,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지인데 1층이 상가고 2, 3층 주택인데 네. 그렇게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아, 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는데 임차인을 잘 구할 수 있는지 그건 이제 그런 알아봐야 문제는 되고. 다른 문제겠죠. 네, 불법 용도 변경했다고 또 시비 걸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렇죠. 네, 네. 네. 자, 휴대전화 끝자리 3779번님의 질문입니다. 2021년에 3억에 구입한 오피스텔을 올해 2억 5천에 팔고요. 2021년에 3억 4천에 구입한 주택을 4억 2천에 판다면 양도세를 둘 다 내야 하는지요? 아파트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오피스텔 이렇게 손해 물어보셨어요. 봤잖아요. 손해 봤으면 양도세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손해 본 거를 양도 차익이 발생한 연도에 같이 팔면은 여기서 차감을 해주니까 네. 올해 같이 둘 다 팔아야 돼요. 같이 파는 게 좋아요. 네, 이거는. 네. 그러면 이건 네. 지금 마이너스 난 것을 여기서 차감해 주니까 네. 양도세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내년에 달리 팔면 해를 달리 팔면 차감 안 해주는 해줘요. 거죠. 네. 아, 그런 네. 거군요. 네. 네. 자, 또 이번에는 김영진 님의 사연입니다. 7년 전에 1억 5천만 원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자녀 한 명에게 현 시세인 1억 2천만 원으로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 증여세 알쏭달쏭하신가 봐요. 얼마 나오는지요? 네, 손해보고 팔면은 매도하는 거니까 양도세 아니에요? 그렇지. 손해보고 팔면 시세대로 팔았으니까 양도세는 안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무상으로 주면은 손해 받았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가 능력이 된다면 네. 예, 보증금 많고 예, 시세대로 1억 2천에 파는 게 유리하죠. 자녀가 돈이 있어야지. 그럼요. 돈이 있어야 매매를 할 되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있을 때 있을 때만 거니까. 내는 거고. 그 대신 네. 증여는 양도 차익 없더라도 증여세를 내는 거니까 네. 이때는 매매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자, 휴대전화 끝자리 0855번님의 질문입니다. 큰딸에게 결혼자금 1억 2천만 원 정도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꼭 증여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통장 적요란에 증여 명시만 해도 되나요? 네, 증여 명시만 하고 네. 혼례품으로 쓴다고 그러고 네. 따님이 이 돈 받아가지고 예, 혼례품 준비하는 대로 지출 근거만 다 확보를 하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통념에 보통 이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예, 네. 결혼 자금이 1억 2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요즘에 거의 주택 들어갈 것 구입 같은데. 이런 자금까지 그런 자금 쓰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네, 1억 2천도 혼례품으로도. 사회 통념으로 가능한 네, 범위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네. 네. 자, 0703번님의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용산구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2018년 12월 30일 장기 임대주택으로 신고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데 8년 지나면 꼭 팔아야 하는지요? 8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하고 팔 때 양도세는 부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게 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2018년에 장기 네. 임대사업자 이제 등록을 네. 하셔 이제 내년에 이제 네. 도래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질문이 네, 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네. 8년짜리 임대해가지고 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2018년도 같으면요 취득해서 3개월 이내에 해서 10년 지나야 양도세가 없어져요. 아.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을 지낼 수가 없어요. 8년 안에 다 자동 말소가 돼버리니까. 아. 그래서 감면 받을 일은 없고 네.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50%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8년 지난 다음 반드시 팔아야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 말소 됐다 하더라도 계속 임대 주고 그렇죠.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임대 기간만 해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안순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 9월 17일 수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